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3주차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더 책 읽어주는 남자 또는 소설 더 책 읽어주는 남자, 꼭 읽거나 보셔야 하고 독후감을 숙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 성공 콘텐츠 발표하셔야 합니다. 발표의 예를 제가 그 뒤에 좀 계속 첨부해서 보여드리고 있죠. 네. 자,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죠? 미디어의 사특성, 프레이밍, 게이트 키핑, 아젠다 세팅, 아젠다 키핑, 미디어의 리터러시 4요소, 미디어 접근 능력,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 능력, 창의적 표현 능력, 소통 능력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문해력과 윤리, 언어와 문명에 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결국 리터러시가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거든요.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갖추지 못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네. 자, 그래서 이번 수업 시간은 리터러시, 즉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문해력 또는 문맹과 삶의 이야기를 해보고 관계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그 영화 방자전 있어요. 네, 이제는 고인이 돼버린 그 김주혁 씨가 나온 영화죠. 네, 그, 자, 보면은 춘향은 자신과 사랑을 나눈 도련님들에게 글로 쓴 정인서약을 받아 서랍에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신분이 춘향이 뭐예요? 이제 기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과 어떤 이제 사랑을 나눈 도련님들에게 정인서약을 받아서 서랍에 이렇게 보관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이몽룡이 이제 서울로 가려고 하는 거죠.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방자를 시켜가지고 이제 서울로 아예 갈 때 그 정인 서약서가 좀 마음에 남으니까 그걸 어떻게 좀 이제 처리를 하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보죠. 그래서 제가 직접 하진 않고 방자를 시켜서 그 서약서를 이제 빼오라고 합니다. 네, 서약서를 빼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죠. 그 춘향의 방에 들어가 이몽룡이 알려준 서랍을 열려던 방자는 이제 서랍이 많이 있으니까 어떤 서랍을 열면은 있을 것이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랍을 찾아가지고 딱 서랍을 열어서 찾아오려고 하는데 이제 춘향이 어, 잠에서 깨버린 거죠. 그래서 춘향이 너 뭐 해왔어? 그래서 이러이러서 하니까 이제 너 아주 그걸 다 준 거죠. 근데 이몽룡이 읽고 있는 서약서는 이몽룡의 서약서가 아니라 방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방자는 글을 읽을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글을 모르는 방자는 서약서에 자신의 이름이 쓰인 줄도 모르고 도련님의 정인과 정을 통하였다는 사실을 제 손으로 알려다 바친 꼴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모르다 보니까 문명이다 보니까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네. 자신이 모시는 주인의 여자와 정을 통한 것을 스스로 알려버리게 되는 스스로 알리는 방자와 같은 사례 외에 글을 모르는 백성이 못 모르고 서명을 해가지고 가산을 빼앗기는 그런 이야기는 조선시대 송사 소설에서 정말 어렵지 않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소설들이 사실은 조선 후기 소설들이 그런 소설들이 많이 있어요. 글 모르는데 이제 그거 음, 그냥 사인해가지고 집안 저장 다 뺏겨버리는 거. 예. 영화 방조전과 조선시대
여러 소설에서 보듯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것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낳을 뿐만 아니라 생존의 위협까지 야기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제 또 약병 뚜껑을 열지 못해. 이제 아버지가 평소 드시던 약을 먹지 못해 사망했다. 병 뚜껑에는 뚜껑을 여는 법이 쓰여 있었다. 눌러서 돌리시오. 이렇게.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읽지 못하셨다. 아버지가 죽은 자리에는 열지 못한 약병만 있을 뿐이었다. 이제 예전에는 그 약병 뚜껑을 열 때 지금은 이제 눌러서 돌려야지만 열리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19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그냥 열어서 약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의 오남용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약회사에서 그러니까 오남용, 오용되는 게 심했어요. 뭐 어린이들도 열어가지고 그냥 먹어버리는 거죠,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눌러서 돌리게끔, 눌러야지만 돌아가게끔 이제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지병이 있었던 아버지께서 평소 약을 계속 그렇게 먹었는데 이제 바뀐 거예요. 약병이 새롭게. 근데 그걸 알려주지 않은 거야. 갑자기 통증이 와서 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돌려도 열려지지 않는 거죠. 어. 근데 거기에 써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잘 열어서 잘 열리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한번 볼 거 아니에요. 거기 뭐라고 써 있잖아요. 써 있는 대로 하면 되는데 아버지는 그 글자를 읽을지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예전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문명에 관한.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걸 발견했고,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와서 조사를 했고, 그 주위를 봤더니 그 약병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 옆에 약병이 있었는데, 그 약병에는 그런 문구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결국은 그 약병을 열지 못한 채 죽었다. 이렇게, 뭡니까? 이런, 어,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경제적인 손실을 낳을 뿐만 아니라 생존의 위협까지 야기하기도 한다. 그런 내용이 여기 이제 들어있게 되는 거죠. 네. 위 두 사례에서 보듯이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의 결핍이 삶에 불편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삶 자체를 지속하기 위한 필수 조건을 빼앗는 실질적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네. 자, 문맹. 문맹은 과거에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는 무능력이었죠. 그러나 사회적 차원에서는 뭡니까? 불안정 또는 혼란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문맹을 없애기 위해 엄청 노력을 했죠. 근데 이제 우리 교육기관에서 우리 국어를 가르치면서 문맹은 사라졌는데 워낙 한글이 쉽다 보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실질적 문맹이 생긴 거죠. 언어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개인의 사회적 활동, 또 개인의 경제적인 능력. 지금 사실 이제, 우리가 한국어 뭐 당연히 하는 거고 한국 사람이니까, 뭐 영어나 또 중국어, 일본어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아마 그 사람의 경제적 능력은 상당할 겁니다. 네, 그렇죠? 한국 사회에서 영어와 중국어 또는 영어와 일본어 또는 그 중국어, 일본어를 둘 다 잘한다. 그러면 뭐 경제적 능력은 장난 아닌 거죠, 사실. 음. 어, 근데 만약에 한국어도 잘 쓸 줄 모른다. 그러면 정말 난감하겠죠. 네. 문맹을 개인적 차원에서 보자. 문맹을 개인적 차원에서 보자면 의식 활동과 사유의 범주가 제한됨에 따라 스스로 삶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한 개인이 직면한 모든 사태를 포괄하고 있는 문제. 어, 의식 활동과 생각의 범주가 제한됨에 따라서 스스로 삶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 한 개인이 직면한 모든 사태를 포괄하고 있는 문제다. 어, 지금은 문명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질 문맹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이런 문제를 겪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아, 또 우리 윤리라는 것은 우리가 윤리란 단어를 생각하면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성찰, 반성이죠? 성찰과 반성.
자, 문자 언어를 매개로 한 자기 화를 완성하는 것. 어, 문자 언어를 매개로 해서 자기 화를 완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음성 언어만 익힌 사람은 자기 화를 완성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자 언어를 매개로 해서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자기 화가 완성된다. 자, 문맹의 문제라는 것은 문자 언어의 습득을 통해 독자의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돌입하게 되는 문자적 세계와 그로 인해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의 상식까지 함께 수반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문장이 좀 어렵죠?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문맹의 문제라는 것은 자, 문자 언어를 습득하면서 우리는 어떤 지위를 얻게 됩니까? 독자의 지위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 언어를 내가 알게 된다. 글자를 알게 되는 순간 독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듣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은 독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순간 독자가 되는 거고, 이제 쓰는 것을 잘하게 되면은 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와 필자의 지위를 다 가지게 될 수 있는 거죠. 문자 언어를 가지게 되면. 근데 이제 독자의 지위를 획득하면,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독자의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돌입하게 되는 문자적 세계와 그로 인해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의 상실, 문명이라는 것은 그런 영역의 상실이라는 거죠. 함께 수반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문명의 문제라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모르는 게 아니라 글자를 알므로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 그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 문명일 경우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읽음으로 해서 독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면 아주 충실한 훌륭한 독자의 지위가 된다면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책을 읽지 않는다면 또는 실질적 문명의 위치에 처해 있게 된다면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사실 얻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문맹과 연관되는 가능성의 차원 가운데 윤리의식이 개인의 성장과 관련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개인의 성장. 우리가 문자 언어를 통해 사실 성장, 발전, 그다음에 성숙하게 되고 완성하게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글을 읽고 쓰는 능력과 인간의 자기 윤리의 연관성 이런 걸 살펴보고자 한다는 얘기죠. 네. 자,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은 성장의 과정에서 자기 삶의 방식을 반성적으로 점검하고 자기 서사를 구성해가는 과정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자기 윤리를 갱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충분히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은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 삶의 방식을 반성적으로 또 점검하고 자기 서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자기 서사. 자기 서사를 구성해가는 과정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자기 윤리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전제한다면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인간에게 윤리란 어떻게 인식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물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인간에게 윤리란 어떻게 인식될 수 있을 것인가?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인간에게 윤리라는 것이 어떻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 자기 행위로부터 소외된 상태로서의 문맹의 문제. 우리가 이제 서양 철학에 관한 얘기를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그 서양 철학에서 인간 존재에 관한 논의가 있어요. 인간 존재에 관한 이원론. 정신이냐 물질이냐 뭐 우리가 정말 이런 논쟁은 많이 있었잖아요. 좀 비슷한 건데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존재가 있어요. 존재. 테오리아. 이론적인 활동에 관계된 거죠. 네. 정신. 그러니까 좀 존재, 테오리아, 이론적 활동인데 좀 말이 어렵다. 그러면 쉽게 그냥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현상, 프락식스라고 하는데 실천적 활동이다. 물질에 관계된 거다. 물질. 그러니까 예전 우리 고전 철학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는 테오리아를 중시했어요. 정신을 중시했다는 거죠. 아, 음, 근데 해겔에 와서 프락시스를
실천적인 활동, 물질을 세계와 주체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주요한 개념으로 이제 이해하게 된 거죠. 네. 자, 마르크스 언어관. 자, 인간 의식을 규정하는 언어의 문제에 보다 주목하게 된다. 인간 의식을 규정하는 언어의 문제. 사회의 발전을 추동하는 실천적 활동으로서의 언어와 의식의 문제에 관해서 언급했는데, 언어는 인간을 사회 속 존재로 규정하는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연관된 특정한 의식을 인식하고 구성해가는 과정을 촉진한다는 거예요. 언어는 인간을 사회 속 존재로 규정하는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연관된 특정한 의식을 인식하고 구성해가는 과정. 언어를 통해 정신과 현실을 매개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활동으로서의 경험을 통합적인 것으로 만들어 서사적 자기를 만드는 과정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문명의 문제는 단지 글을 읽고 쓰는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간으로서 본성을 발휘할 수 없는 의식의 활동이 제한되는 인간 본성으로부터의 소외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 아, 여러분 좀 뭐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인간 인간으로서 본성을 발휘할 수 없는 의식의 활동이 제한되는 인간 본성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경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사람.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문명의 문제라는 것은 그런 생각 자체를 우리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생각 자체를 하는 것을 제약한다, 막는다. 어. 자,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 철학자는 자, 행위와 말의 특별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가정엔 권위가 있어야 하고 광장엔 말이 있어야 된다. 음. 말은 인간 삶을 통하여 세계와 연결되고 타인과 상호작용한다. 즉, 말은 타인과의 관계를 전제하는 개념이다. 말을 매개로 한 대화에서 주체와 세계의 대상적 실제를 바라보는 것은 의미에 대해 묻고 그것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을 추구하는 의미 추구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사유라는 개념과 맞닿아 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나 아렌트가 이제 정치 철학자였는데 가정엔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 광장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광장이 바로 이제 그 어떤 정치의 현장이죠. 그래서 어, 이거 이제 정말 보니까 우리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어떤 정치적 스트레스, 정치적 현상과 상당히 밀접하네요. 말을 통해서 말은 인간 삶을 통하여 세계와 연결되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거다. 말을 매개로 한 대화에서 주체와 세계의 대상적 실체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에 대해 묻고 그것에 대해 상대방의 의견을 추구하는 의미 추구의 활동. 이게 정치적 현장에서 우리는 그 폭력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보면은 가정엔 권위가 있었는데 좀 심하게 번역을 하면 폭력까지 가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냥 폭력이 여기서 해석할 때는 가정에 폭력이 있었는데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는 어떤 권위가 있어야 된다. 이제 한나 아렌트도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렇게 활동했던 정치 철학자다 보니까 그때 가정에는 권위가 있어야 되고 좀 심하게 말하자면은 이제 뭐 아버지나 또 어머니가 이렇게 딱 이렇게 어떤 중심을 잡고 이렇게 말을 하면 거기 따라야 되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가정에서만 그렇다라는 거죠. 광장에서는 정치 현장에서는 말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의미를 추구하고 타협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거기에서는 폭력이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정치 현장에서는 말로써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음. 근데 그 말이란 건 이제 언어라는 거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의미 추구 활동이다. 사유의 개념과 맞닿아 있다. 말이라는 것이. 네. 문제는 말을 통한 이러한 사유 활동이 자,
음성 차원으로만 할 때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 언어를 통해서만 이것이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 말을 통한 이런 사유활동이 음성 차원으로만 할 때는 제한된다. 언어를 매개로 사유하는 인간이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임을 전제한다면 일차적으로 이는 운용 가능한 의미 추구의 수단을 제한받는 것이다. 생각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음성 언어만 사용할 경우에는. 글을 매개로 사유하는 문자 문화의 조건 속에서 음성 언어 기반의 소통은 자기 발견을 더디게 하는 음성 언어 기반의 소통. 음성 언어만 가지고 있을 때는 자기 발견을 더디게 하거나 소통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됨을 예상할 수 있다. 문맹자가 문자 언어를 통해 사유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변별적 존재가 되고 이 점은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 한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음성 언어만 사용하는 사람, B라는 사람은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를 다 사용하는 사람.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음성 언어만을 사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변별적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영화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그 소설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잘 나와 있어요. 이것은 자기 분열, 자기 균열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기능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자기 윤리의 문제까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기 윤리의 문제. 네. 자, 그래서 이제 더 리더 책 읽어준 남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자, 1부 한나 슈미츠와 미하엘 베르그와의 만남. 2부 한나 슈미츠의 과거 행적에 대한 재판. 3부 그를 깨우치는 내용.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영화와 소설, 한 내용 자체가 거의 비슷하니까 통칭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한나 슈미츠, 독일어로는 미하엘, 영어로는 마이클 이렇게 이제 이름을 칭하는데 우리가 그 영화에서 이제 1부에서는 뭐에 둘이 이제 만나는 거죠. 둘이 만나는 거. 2부에서는 한나 슈미츠의 과거 행적이 이제 대한 재판이 나오는 거죠. 3부에서는 한나 슈미츠가 그를 몰랐는데 이제 그를 깨우치는 내용. 우리가 크게 이제 이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이러는 건데 더리도 책 읽어주는 남자에 나타난 문맹의 양상. 그 한나 슈미츠의 어떤 양상인 거죠. 행동 양상. 습관화된 행동의 무반성적 반복. 습관화된 행동 자체가 습관화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성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습관화된 행동이 거의 이제 신체에 초점화되어 있어요. 신체. 여기 보면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립니다. 네. 또 행위 성찰 과정에서의 자기 분열. 행위 성찰 과정에서의 자기 분열. 세 번째, 습관 너머의 타자에 대한 몰이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 습관화된 행동의 무반성적 반복, 신체에 초점화되어 있다. 몸에 초점화되어 있다. 성실한, 한나 슈미차 어때요? 매우 성실한 사람이죠? 매우 성실한 사람. 성실한 한나 슈미치의 삶은 전차 차량의 일에 대한 성실성과 그 일을 하고 난 후에 몸을 씻는 것, 그리고 깨끗한 옷차림을 하는 것. 깨끗한 옷차림을 하기 위해서 속옷까지 다리죠. 그러기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음. 성실한 한나 슈미치의 삶은 저기 전차 차장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 일 끝난 몸 씻는 거, 옷차림 준비하는 거, 거기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직업인 전차 차장으로서의 행동과 생을 지속하기 위해 끊임없이 행해야 하는 밥을 먹고, 몸을 씻고, 옷을 입는 신체를 보존하기 위한 행동들에 초점화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행위 성찰 과정에서의 또 자기 분열. 그냥 2부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재판받는 과정에서 재판장이 한 말. What would you have you done?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 교회에 많은 포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포로들이 들어가 있고 문을 잠궜죠? 근데 갑자기 그 교회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야, 그러면 네가 빨리 문을 열어줘서 그 포로들이 죽지 않게 했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것을 들은 한나 슈미치는 그렇게 되면 문을 열게 되면 포로들이 밖으로 나와서 우왕좌왕하고 질서가 깨져버리는데
나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재판장이 순간 당황하잖아요. 어. 근데 정말 한나 시미츠는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또는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 What would you have done? 당신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정말 그 과정에서는 자신은 어떻게 했는지 몰랐기 때문에, 모르는 기 때문에 알려달라는 차원에서 말을 하는 거죠. 자기에게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야, 너의 행위를 반성해봐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의 행위를 반성해봐 라는 주의의 의견에 자기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분열. 정상적인 자아 성찰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죠. 정상적인 자아 성찰을 이룰 수 없게 된다. 왜? 이제 한다시미치가 결국 문맹자고 그래서 어, 문자 언어를 획득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아 성찰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171쪽에 그녀는 완전히 살찐 상태였으면 틀림없다. 그녀는 법정에서만 싸운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숨기기 위해서 그녀는 늘 싸우고 또 싸워왔다. 실제로는 본격적인 후퇴일 뿐인 전진과 은폐된 패배일 뿐인 승리로 점철된 삶이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제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문맹자임이 들통날 것 같으니까 자신이 다 했다고 자신이 결국 뒤집어 씌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글쓰를 쓰지 못한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늘 싸우고 또 싸우는 거예요. 네. 한나는 자신을 향해 자신의 행동이 갖는 의미를 물을 줄도 몰랐어요. 따라서 그에 대한 답을 또한 찾을 수도 없었죠. 질문을 못하니까 당연히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자신을 향해 자신의 행동이 갖는 의미를 물을 줄도 몰랐고, 따라서 그에 대한 대답 또한 찾을 수 없었다. 사실 이런 글을 읽어보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또 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또 이러한 사람인가.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소외, 행위에 대한 의미 탐구로서의 사유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는 사유불능의 상태에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전에 우리 어른들을 만났을 때 어떤 어른들은 뭐 거의 독서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삶의 어떤 진리를 깨닫고 있고 정말 좋으신 말씀을 잘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죠. 농사를 지으면서 자연의 순리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자연의 순리를 따르려고 했던 분들은 그분들은 이렇게 크게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사실은 자기 삶을 돌아볼 줄 알았어요. 늘 자기 삶을 그 자연에 빗대어서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저도 어릴 때 그런 분들을 뭐 몇 분 만나긴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분들은 극소수의 분들이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동시에 아집이나 고집의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자신의 상태가 자신의 행동이 무엇이 잘못됐는 줄 스스로 물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 50, 60, 70을 먹어도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과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어떤 문맹자 또는 실질 문맹 이런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답을 자신의 그 삶의 음, 무엇이 잘못됐는지 반성할지 모르고.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 사회가 어렸을 때부터 효라는 것을 중요시하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비록 그런 분들이 조금 피곤하다 하더라도 자식들이 또는 하여튼 밑에 이렇게 그 후속 세대들이 돌봐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대가 완전히 변해버렸잖아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 자식이라 하더라도 부모와 뜻이 맞지 않으면 이제 돌봅니까? 돌보지 않잖아요. 주위에 오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60대, 70대, 80대 분들 중에서, 뭐 50대, 60대, 70대, 80대 분들 중에서
자신의 고집과 아집으로만 빠져 있는 분들은 주위에 이제 사람이 아무도 없게 돼. 지금 현대사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어떤 행정적이나 또는 뭐 돈과의 계약 관계로 이렇게 결부된 사람. 내가 병원에서 있으면은 병원에서 법적으로 그냥 나에게 약간 뭐 봉사를 해주는 사람, 돈을 받고 그런 사람들만 있게 되고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아예 없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래서 김수미 씨가 그런 말 한 거예요. 네 입을 닫아라. 그리고 지갑을 열어라. 어.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말만 하니까 그렇죠? 차라리 입을 닫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갑을 열어라. 그러면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거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이상한 말만 하고 그러면은 주위에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자신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 상대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늘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문맹자들은 그런 반성을 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서 문맹자라는 것은 실질 문맹까지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습관 너머의 타제에 대한 몰입. 자, 미하엘 마이클이죠. 만나면 한나에게 욕구 충족에 대한 만족감 외에 소외 극복의 계기인 타자와의 관계를 형성해 그녀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였는데, 자, 우리는 함께 공유하는 생활 사기가 없었으며 그녀는 그녀 인생에서 내게 허용하고 싶은 만큼의 자리만 내주었을 뿐이다. 책 102쪽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을 허용하지 않는 거죠. 버스 차량에 대한 일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요. 영화를 보더라도 버스 차량에 대한 일을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말로는 하지 못하고 몸으로 실제 보여주는 거. 음. 여러분, 가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가방. 가방이 뭡니까? 책을 넣어가지고 갖고 다니는 거 이렇게 해도 설명하지 가능하죠? 그러나 우리 외국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방을 보여주고 이걸 다른 친구들한테 설명해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가방 들어서 What is this? 이거 뭐야? 이렇게 설명해요. 가방 딱 들어가지고. 그걸 한국말로 표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 똑같아요. 문맹을 하고. 개념으로 구성된 언어적 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신체에 밴 습관을 깨고 사유가 들어설 틈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어. 언어적 걸림물이자 반성의 산물인 자기가 부재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타자에 대한 이해의 기저에 놓인 언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타자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타자에게서도 소외를 경험한다. 그러니까 타자로부터 결국은 자기 자신도 결국 소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도 자기를 소외시키게 되는 거죠. 타자에 대한 이해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언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타자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타자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는 다른 사람한테 이해시키려고 하는 언어. 나만, 나만 표현하는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면 결국은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다. 언어를 통한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포착하는 상호 주관적 경험, 자기를 형성하고 자기를 경험하는 행동들의 결합은 주체의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 한나 시미치의 좌절은 언어를 매개로 한 상호작용의 격여와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심화되는 언어의 문제, 그리고 이를 통해 형성되는 자기의 부재에 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살아 숨쉬는 물질적으로서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한 자기가 아니라 실제 정신적인 활동이 가능한 자기가 있느냐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자기의 부재에 있다.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는 상호 보완적이며 상호 순환적이다. 글을 읽고 쓰는 행위를 통해서 언어적 인식의 차원은 확장 심화되는 건데 글을 읽고 쓰는 행위가 없이 단순히 그냥 듣고 말하는 활동만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내가 글자를 읽을 줄 아니까 나는 문맹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문장을 읽고 해석을 못한다거나 또 내가 적당한 좋은 문장으로 글을 써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다고 본다면
그런 것 또한 실질 문맥으로 본다는 거죠. 자, 영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더 리더 책 읽어준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자, 한나 아렌트,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피날레, 아이만 쇼, 집념의 검사 프리츠 바우. 저는 이제 집념의 검사 프리츠 바우는 못 봤어요. 이거는 어떻게 영화를 좀 구하기 어렵더라고요. 자, 이런 한나 아렌트, 오퍼레이션 피날레, 아이만 쇼 이런 거는 이제 몇 번씩 봤는데, 이 영화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에 관한 얘기예요. 1961년 이스라엘 법정에 서죠. 네. 그래서 이 아돌프 아이히만을 1961년 이스라엘 법정에 어떻게 세우게 되는가? 어떻게 저기 아르헨티나에 숨어 들어갔는데 어떻게 걔를 잡아오는가? 그런 과정을 담은 게 먼저 오퍼레이션 피날레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재판 과정을 보여주는 게 아이히만 쇼 이런 게 되는 거고. 이 재판을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8개월 동안 참관하고 책을 써요.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이며 아이슈비츠에 같이 경험이 있었어요. 자, 아이히만의 특징은 사용하는 어휘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매우 평범한 인물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돌프 아이히만이 유대인을 학살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인데, 그래서 아이히만을 잡아오기 전까지는 그냥 엄청난 악마일 거야. 대단한 악마일 거야. 악마 덩어리, 악으로 그냥 쪄들어 있는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잡아가지고 와서 보니까 매우 평범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냥 옆집 아저씨. 네. 근데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이 사람은 생각을 하지 않아. 그리고 사용하는 어휘가 상당히 제한적이야. 네. 그런 걸 이제 한 나란트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이만은 아주 근면한 인간이었어.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가 아니죠. 그러나 그가 유죄인 이유는 뭡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걔는 유죄가 되는 거다. 아무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유죄. 그 사람은 아주 성실한 사람인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유죄가 된 거고 사형을 선고받게 된 거다. 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어, 뒤에서 제가 또 다음에 또 한번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할 건데, 네. 그러니까 아돌프 아이히만이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그 독일 군들이 히틀러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겠는데 이게 죽이는 과정이 그냥 게임에서 그냥 죽이면 싹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실질적 현장에서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가 쉬운 일도 아니고 죽이면 항상 뭐가 남습니까? 시체가 남잖아요. 또 시체를 또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시체를 그냥 놔두게 되면은 여러 가지 또 전염병을 발생하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이런 유대인들을 효율적으로 빨리 죽여서 없애는 것이 당시 독일 정권에서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거기에 일조한 것이 바로 아돌프 아이히만이죠. 아돌프 아이히만은 처음에는 아주 하위 관리자였죠. 하위 관리자였는데, 네, 하위 관리자였는데, 네, 그,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나라에서 필요한 일들을 계속해서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나중에 이제 높은 교수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 유대인들을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후송해가지고 감옥으로 보내고 그래서 죽이는 그런 과정이 기억이 되는 건데 재판에서 얘가 하는 얘기가 나는 공무원이었고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에 나는 그대로 따랐을 뿐인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거를 반복을 자기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반복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는 위에서 시켜서 그걸 따라 했을 뿐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한 아렌트가 보고 이제 그 유명한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제 개념을 가지고 책을 쓰게 되는 거죠. 악의 평범성.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이 특별히 아주 나쁜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게 되면 결국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위차에 있어서 아래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명령이 큰 피해를 가져온다거나
또는 특정 사람들을 여기 엄청난 피해를 준다거나 심할 때는 사람을 죽기까지 만들 때에는 이 명령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한 후에 행동을 옮겨야 된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뭐 문제가 생기면은 그 명령을 거부하거나 조절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만은 그런 게 전혀 없었다. 한 아렌트가 보죠. 생각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래서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나중에 또 얘기가 또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그 오늘 수업과 미디어 리터러시의 관계. 미디어 리터러시는 세상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죠.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한 상호작용은 타인을 포함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와 자기 자신을 성찰하여 자기 서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단순한 책을 가지고만 했었는데 우리는 결국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라는 기기를 통한 리터러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책을 가지고 했던 여러 가지 활동을 똑같이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한 건전한 자기윤리의 확립은 건전한 자기 건설의 기본 전제가 된다. 현대사회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며 특히 표현 영역에서의 창의성 발휘는 생각하는 힘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며 방안이다. 쉽게 말해서 뭐 최근에 또 우리 봉준호 감독이 미키 세븐틴을 가지고 나왔는데 결국 이 봉준호 감독, 이 영화 감독 같은 사람이 결국 미디어 리터러시의 그 표현 영역에 있어서 최고봉인 거죠. 최고봉. 그렇죠?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 표현 영역에서의 창의성 발휘를 하는 거. 우리가 또 그런 영화를 보고 또 이해하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본인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 그런 게 다 미디어 리터러시. 그리고 창의성 발휘하는 거 이런 거 다 관련이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제가 그 성공 콘텐츠 이거 좀 짧은 거 뒤에다 제가 하나 붙여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이유라 학우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소개하시고 발표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식품영양학과 새내기 이유라 유튜브 리터러시. 성공한 유튜브 컨텐츠 분석과 개인 채널 컨셉 설정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성공한 유튜브 컨텐츠는 하루 한 끼입니다. 가입일은 2018년 12월 26일, 조회수는 4.53억 회, 구독자 수는 439만 명, 동영상 수는 201개, 업로드 주기는 한 달에 3번이며 직원 수는 2명입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유튜브 영상들을 보시면 계란 볶음밥 만들기, 바삭바삭 카라멜 식빵 팝콘, 쉬워서 깜짝 놀라는 오므라이스 등등 집에서 누구나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쉬운 재료들로 요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컨셉입니다. 그 다음이요. 네. 콘텐츠 구성 및 성격은 자취하는 사람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쉬운 요리이며 다양한 장르의 요리 메뉴가입니다. 객관적인 성공 근거는 전 세계 구독자 랭킹 4,747위, 상위 1%이며 구독자 수 439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다 조회수는 9,961만 회, 평균 조회수 37만 회, K푸드 열풍으로 인한 외국인 구독자 수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주관적인 성공 근거는 첫 번째, 간단한 재료로 한국인과 외국인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자막으로만 설명하여 요리 만드는 과정을 더 집중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 초간단 레시피 영상으로 5분 이상 넘기지 않습니다. 개인 채널 컨셉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채널명은 요엄TV이며 요엄TV의 뜻은 요리를 엄마한테 배우는 TV입니다. 콘텐츠 컨셉명은 엄마에게 요리를 전수받아 요리 고수가 되기입니다. 제작 목적은 현대사회의 딸들은 대부분 요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엄마에게 직접 전수를 받아 요리를 잘해보자입니다.
채널 성격은 엄마에게 직접 요리를 배워 엄마 몰래 전국에 있는 딸들에게 비법 전수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업로드 횟수는 3주에 1회이며 동영상 시간은 20분 내외. 채널의 특징은 요리 준비 과정부터 완성까지 보여주어 모든 사람이 손쉽게 따라할 수 있게 만들 것이며 평범하지 않은 비법을 전수할 것입니다. 건강한 한식으로만 요리할 것입니다. 이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여기 성공 근거를 보면은 네, 이제 구독자 수가 439만. 아, 그래서 네, 구독자 랭킹이 약 5,000위 안에 있다. 상위 1%다. 와, 네, 그럼 뭐 대단한 거네요. 네, 네, 엄청난 거네요. 그리고 최다 조회수가 거의 뭐 1억회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네. 네, 그리고 K푸드 열풍으로 외국인 구독자도 많이 증가했다. 네. 저는 뭐 이렇게 439만, 뭐 이렇게 이런 거는 별로 보지 못해가지고 네. 엄청나네요. 네. 네, 그리고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자막으로만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동영상 보지 않았는데 이 네. 동영상에는 그러면은 사람의 말소리는 없습니까? 네, 말소리는 없고 요리 준비 과정만 보여줍니다. 아, 칼소리나 그럼 뭐 음식 소리만. 그렇죠. 이제 음식이 되는 소리 이런 네, 소리들이 이제 주로 되는 거고 말소리는 네, 없는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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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람의 말소리가 안 들리면서 오히려 더 집중력을 어,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뭐 있겠네요. 네. 네, 네, 그리고 개인 채널에서는 요엄이라는 말은 저도 여기서 처음 들은 건데 학우님이 네.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많이 쓰는 단어예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대단하시네요. 네. 요엄, 네, 요리를 엄마한테 배운다. 네. 그리고 현대사회 딸들은 대부분 요리를 할 줄 모른다. 그런가요, 진짜? 네, 잘 몰라요. 주변 보면은 친구들. 그래요? 네,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네, 네, 그 부모님들이 대부분 뭐라 그럴까, 그 좀 공부를 더 신경 써라 이런 뜻에서 맞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농경사회랄지 이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시면 딸들이 네, 딸들이 자랐으면은 이제 집안 청소도 좀 하고 밥도 좀 미리 좀 해놓고 네 네, 밥이라도 반찬이 아니라 밥만이라도 네, 이렇게 앉혀놓으면 좀 일이 네, 편하니까 그래서 딸들이 좀 주방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네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딸이 요리를 할 줄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고 네, 예전이 좀 딸들이 이렇게 집안일을 많이 좀 강요당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네,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아, 첫 딸은 살림 미천이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사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네. 네,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이제 그렇게 딸들이 한 10살만 돼도 집안일 어느 정도 하니까 뭐 살림에 도움이 된다 뭐 그런 뜻으로 네, 오랫동안 그런 또 농경사회에서 흘러왔던 그런 얘기더라고요. 근데 여기 네, 채널 성격에서 네. 엄마에게 직접 요리를 배워 엄마 몰래 알려줘야 돼요? 네, 엄마는 이제 유튜브를 잘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숙제, 내가 제가 진짜, 네, 의도적으로 몰래 알려주는 건 아니고 네, 알려주다 보면 결과적으로 엄마 유튜브를 모르니까 엄마 몰래 네, 알려주게 되는 네, 거다. 뭐 이런 네, 뜻이군요. 네, 네. 네, 일부러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이유라 하우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한국의 많은 딸들이 배우게 되면, 어, 정말 훌륭한 유튜브 컨텐츠 창작자가 되시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채널의 특징 중에 하나가 평범하지 않은 비법을 전수할 것이다. 이 뜻은 이유라 하구님의 어머니께서 평범하지 않은 요리, 맛있는 요리를 많이 해주었다는 뜻입니까? 네, 엄마께서는 이제 같은 요리를 해도 좀 방법이 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려고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접해보지 못했던 우리 네, 엄마의 어떤 요리가 나름 독특함이 있다. 뭐 그런 걸 네네, 이렇게 깨달으신 거군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식품 영양학과에 진학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도 됩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 잘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